1화 줄거리. 미시킨 공작은 러시아의 오래된 명문 집안 출신으로 어려서부터 약골이었고 정신적인 능력도 떨어지는 백지에다가 간질 환자였다. 그는 스위스에서 요양하며 어느 정도 정상적인 사람으로 회복된다. 그러던 그가 러시아로 돌아온다. 돌아오는 기차 안에서 그는 유산 상속으로 백만장자가 된 로고진을 만나 대화를 나누고 로고진은 미시킨 공작에게 호감을 느낀다. (3) 이반 표트로비치 예판친 장군은 자기 서재 한가운데에 서서 대단한 호기심을 가지고 방으로 들어오는 공작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었다. 심지어는 몇 발짝 그에게로 가까이 내딛기까지 했다. 그에게 다가선 공작은 자기 소개를 했다. 레프 니콜라예비치 미시킨입니다. 오호, 그렇습니까? 하고 장군은 말했다. 그래, 무슨 일로 오셨지요? 뭐 이렇다 할 용무는 없습니다. 제가 찾아온 목적은 다만 앞으로 당신과 가까이 사귀었으면 하는 것뿐입니다. 면회 일이 언제인지 그리고 당신의 사정이 어떠신지 알 수 없기 때문에 귀찮으실 줄은 알면서도 이렇게. 하지만 저는 지금 막 스위스에서 기차로 돌아오는 길이어서. 장군은 자칫 웃음을 터뜨릴 뻔했다. 그러나 그 웃음을 억제하고 얼굴을 찌푸리면서 자기 앞에 선 손님을 머리 꼭대기에서 발끝까지 또 한 번 훑어보았다. 그리고는 서둘러 그에게 의자를 권하고 나서 자기는 약간 비스듬히 앉으며 매우 궁금한 태도로 공작에게 얼굴을 돌렸다. 가냐는 한쪽 구석에 사무용 책상 앞에 서서 서류를 분류하고 있었다. 글쎄 나는 대체로 누구와 교제를 할 만한 시간적 여유가 없는 사람입니다만 하고 장군은 말했다. 그러나 당신은 물론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어서 나를 찾아오셨을 텐데 그것은 저도 장군께서 그렇게 생각하시리라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하고 미시킨은 그의 말을 가로챘다. 제가 찾아온 것에 대해서 무슨 특별한 목적이 있는 줄로 생각하실 거라고 말입니다. 그러나 정말로 나는 교제를 허락해 주시기만 한다면 그것으로 만족하며 그 이외에는 아무런 목적도 없습니다. 만족이라. 물론 그것은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렇지만 언제나 즐거운 일만 있는 건 아니니까요. 때로는 해야 할 일도 생기게 되고 게다가 또 나는 아직 우리들 서로의 공통점이라고 할까. 다시 말해서 우리들이 서로 사귈 인연 같은 것을 발견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물론 인연이라고 할 만한 것은 없습니다. 또한 별로 공통된 점이 없다는 것도 사실입니다. 설사 제가 미시킨 공작이고 당신의 부인께서 우리 가문의 출신이라 하더라도 그것은 물론 인연이 아닙니다. 그러나 제가 여기를 찾아온 동기는 전적으로 이 점에 있습니다. 저는 4년 이상이나 러시아를 떠나 있었습니다. 게다가 또 외국으로 나갈 때의 저는 거의 온전한 정신 상태에 있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때도 아무것도 몰랐었습니다만 지금은 더욱 그렇습니다. 따라서 지금은 그저 좋은 사람을 사귀고 싶은 욕망뿐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용무가 있습니다만 어디로 누구를 찾아가서 의논하면 좋을는지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저는 베를린에 있을 때부터 따지고 보면 그 사람들은 친척이나 다름없는 사람들이니까 우선 그들부터 만나기로 하자. 어쩌면 그분들은 나를 위해 그리고 나는 그분들을 위해 서로 도움이 될는지도 모른다. 다만 그분들이 좋은 분들이라면 이렇게 생각했던 겁니다. 그런데 마침 당신들이 무척 좋은 분이란 말을 듣고 그렇게 생각하셨다니 고맙습니다. 말은 이렇게 했지만 장군은 어이가 없다는 표정을 지었다. 그런데 실례지만 어디다 숙소를 정하셨습니까? 아직 아무데도 정한 곳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기차에서 곧장 내 집으로 오셨단 말씀이로군. 그럼 짐도 같이. 네, 짐이라고 해야 속옷까지가 든 조그만 보따리 한 개밖에는 없습니다. 간단하니까 언제나 들고 다닙니다. 숙소는 이따 저녁에라도 정할 수 있을 테니까요. 그럼 역시 숙소는 정할 작정이군요. 아, 그야 물론입니다. 나는 당신이 하는 말을 듣고 혹시 우리 집에서 묵으려고 찾아온 거나 아닌가 생각했지요. 그건 그렇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물론 당신이 그렇게 하라고 권하시는 경우에 하나입니다만.
하지만 솔직히 말씀드린다면 설사 당신이 그렇게 권하신다 하더라도 묵지 않을 것입니다. 뭐 이렇다 할 이유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것은 저의 성격적인 탓으로. 아하, 그러고 보니 내가 그렇게 권하지 않았던 것이, 아니 지금도 권하지 않는 것이 아주 잘한 일이로군요. 실례지만 공작, 모든 것을 분명히 하기 위해 다시 한번 말하겠습니다. 지금 말한 것처럼 당신과 친척 관계가 된다는 것은 나도 물론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만 그렇다고 새삼스레 부인할 것은 없겠지요. 즉 그런 이유에서, 네, 그런 이유에서 나는 일어나서 가야 한다는 말씀이지요. 하며 미시키는 의자에서 일어났다. 그리고 자기의 입장이 난처하게 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재미있다는 듯이 껄껄거리고 웃었다. 실은 장군, 나는 이곳의 습관이나 생활 양식, 풍습 같은 것에 대해서 정말 하나도 아는 것이 없습니다만 이런 결과가 되리라는 것은 처음부터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겠지요. 어쩌면 이런 결과는 당연한 것인지도 모릅니다. 전에도 제 편지에 대해 회답을 주시지 않았으니까요. 그럼 안녕히 계십시오. 신뢰가 많았습니다. 이 순간까지도 미시킨의 눈길은 아주 부드러웠고 그가 지은 미소에서 어떤 감춰진 불쾌감 같은 것을 전혀 찾아볼 수 없었기 때문에 장군은 갑자기 걸음을 멈추고 순식간에 부드러워진 시선으로 손님을 다시 바라보았다. 이러한 그의 시선의 변화는 참으로 순간적으로 일어난 것이었다. 저 공작, 하고 그는 조금 전과는 전혀 다른 목소리로 말했다. 나는 아직도 당신이 어떤 사람인지 모르지만 어쩌면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가 동성인 당신을 만나보고 싶어 하는지 모르니까 조금만 기다리시오. 만일 시간적인 여유가 있으면. 네, 시간적 여유는 있습니다. 지금 시간은 완전히 제 것이니까요. 미시키는 곧 자기의 중절 모자를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솔직히 말씀드리겠는데 실은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 부인이 그 편지를 기억하고 계실지도 모른다는 그런 기대를 은근히 하고 있었습니다. 아까 저쪽에서 기다리고 있을 때도 대개 하인이 저를 보고 무엇인가 돈이나 얻으러 온 것이 아닌가 의심하고 있었는데 저는 그것을 곧 눈치챘습니다. 댁에서는 필시 그 점에 관해 하인들에게 엄격한 지시를 내리고 계시겠지요. 그러나 저는 결코 그런 목적으로 온 것이 아닙니다. 다만 여러 사람들과 사귀고 싶다는 목적, 그 한 가지뿐입니다. 그런데 단 하나 약간 마음에 걸리는 것은 제가 당신에게 폐를 끼치지 않았나 하는 점입니다. 헌데 공작, 하고 장군은 유쾌한 미소를 띠며 말했다. 만일 당신이 정말로 겉보기와 같은 사람이라면 당신과 사귄다는 것은 틀림없이 유쾌한 일일 것 같습니다. 하지만 보다시피 나는 분주한 몸이 돼서 이제부터 또 책상 앞에 앉아 여러 가지 서류를 훑어본 뒤 서명을 하고 그 다음 각하한테 갔다가 다시 근무처로 나가봐야 합니다. 그래서 사람들과, 좋은 사람들과 이야기하기를 좋아는 하면서도 한데 당신은 물론 훌륭한 교육을 받으셨을 줄 믿습니다만. 그런데 공작, 올해 몇입니까? 26입니다. 호, 나는 훨씬 앳되게 보았는데요. 네, 남들도 제 얼굴이 앳되어 보인다고들 말합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당신에게 폐가 되지 않도록 조심하겠습니다. 곧 그렇게 될 겁니다. 저는 남에게 폐를 끼치는 것을 아주 싫어하니까요. 그리고 기왕 말이 나왔으니 말입니다만 당신과 저는 겉으로 보기에는 전혀 부류가 다른 인간입니다. 여러 가지 면에서 말입니다. 따라서 우리들 사이에는 공통점 같은 것은 별로 없을 것 같이 생각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 자신은 이러한 생각을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공통점이 없다고 생각되는 경우라도 사실상 많은 공통점이 있는 법이니까요. 이런 것은 인간의 게으름에서 생겨나는 것입니다. 인간이란 서로 겉보기에 의해서 여러 가지로 분류되어 버려 중요한 것은 아무것도 발견하지 못하는 수가 많습니다. 그렇지만 이런 말은 매우 따분하실 것이고 당신은 어쩐지 몇 마디 묻고 싶은데 당신은 재산을 얼마만큼 가지고 있습니까? 아니면 무슨 직업이라도 가지려는 생각입니까? 이렇게 물어서 실례입니다만 나는 다만 천만에요. 저는 당신의 질문을 존중하며 또한 이해합니다. 재산이라고는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직업도 없고요. 하기는 직업이 필요하다고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지금까지는 타인에게서 얻은 돈이 있습니다. 제 병의 치료와 교육을 맡아주셨던 스위스의 세네이제르 교수한테서 여비로 얻은 것인데 그리 넉넉한 돈이 아니었기 때문에 지금 수중에는 겨우 몇 코페이카가 남아있을 뿐입니다. 실은 용건이 좀 있어서 당신의 조언을 들으러 왔습니다만 그러면 당분간 어떻게 살아갈 생각인지 무슨 계획이라도 세워져 있습니까? 하고 장군은 말을 가로챘다. 아무 일이라도 해서 살아볼 작정입니다. 당신은 철학자다운 분이로군. 그렇지만 무슨 재능이라든가 기술이라든가 그런 것을 가지고 계신지, 즉 그날그날의 식사 문제를 해결해 줄 그런 재간 같은 거 말입니다. 이거 신뢰가 될 말을 또 해서 원 신뢰라뇨.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게는 아무런 재주도 없거니와 이렇다 할 특기도 없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정반대랄까요. 저는 어릴 때부터 병 때문에 정상 교육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그러나 식생활 문제에 관해서 저는 어떻게... 장군은 또다시 그의 말을 가로채고는 이런저런 얘기를 미주알 고주알 캐묻기 시작했다. 공작은 앞서 말한 것을 또 한 번 되풀이했다. 그러자 장군은 고인인 파블리시체프에 대한 소문을 들은 적이 있을 뿐만 아니라 서로 안면까지 있다고 했다. 무엇 때문에 파블리시체프가 공작의 교육에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가 하는 것은 공작 자신도 설명할 수 없었다. 어쩌면 단순히 공작 성친과의 묵은정 때문이었을는지도 모른다. 미시키는 양친이 세상을 떠나자 아무데도 의지할 데 없는 고아가 되어버렸고 그 후 시골에서 여러 마을을 전전하며 자랐다. 그의 건강 상태가 전원의 신선한 공기를 필요로 했기 때문이다. 파블리시체프는 아직 나이 어린 공작을 자기 친척인 늙은 여지주에게 맡겼다. 그를 위해서 처음에는 여자 가정교사가, 다음에는 남자 가정교사가 고용되었다. 미시킨의 말에 의하면 그는 모든 것을 기억하고 있기는 하지만 그 무렵은 사물을 잘 이해하지 못했기 때문에 지금 그때의 상황을 충분히 납득되도록 설명할 수가 없다는 것이었다. 그는 지병인 발작이 자꾸 일어나곤 해서 거의 백치나 다름없이 되어버렸다. 미시킨 자신의 입에서 백치라는 말이 나왔다. 언젠가 파블리시체프는 베를린에서 스위스인인 시네이제르 교수를 만났는데 그 교수는 마침 스위스의 발레스현에서 개업을 하고 이런 병을 전문적으로 연구하면서 독특한 냉수요법, 체조요법으로 백치와 정신착란을 치료하는 한편 적당한 교육까지 실시하여 전체적인 정신 발육에도 애쓰고 있는 사람이었다. 그래서 파블리시체프는 약 5년 전에 공작을 스위스에 이 사람에게 보냈던 것인데 그 파블리시체프가 2년 전에 갑작스런 병으로 유언도 남기지 못한 채 세상을 뜨고 말았다. 시네이제르는 그 후에도 또 2년쯤 그를 맡아서 치료를 계속한 결과 완치되지는 않았지만 건강 상태가 퍽 좋아졌으므로 이번엔 공작 자신의 희망도 있고 자기에게도 어떤 사정이 생기고 해서 그는 공작을 러시아로 돌려보내기로 했다. 이 쌍과 같은 것을 마침내 하나도 빼놓지 않고 공작은 모두 이야기했다. 장군은 크게 놀랐다. 그럼 러시아에는 당신이 아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까? 단 한 사람도? 하고 그는 물었다. 지금으로서는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그동안에 어떻게 되겠지요? 그리고 또 저는 편지를 한 통 받은 것이 있기 때문에. 그렇더라도 장군은 편지에 대한 말은 들으려 하지 않고 그의 말을 막았다. 당신은 무슨 공부를 했습니까? 병 때문에 일하는 데 지장은 없을는지. 이를테면 관청 같은 데서 그리 힘들지 않은 일을 하는데 지장이 되는 일은 없겠지요. 네, 지장 없을 겁니다. 저도 그런 일자리라면 매우 바라고 있는 형편입니다. 저 자신이 어떤 데 재능이 있는지 알고 싶습니다. 저는 4년 동안 쉬지 않고 공부했습니다. 하기는 선생님의 독특한 교과 과정에 의한 것이 있었지만 아무래도 정규적인 교육과 같지는 않겠지요. 러시아의 책도 꽤 많이 읽을 기회가 있었습니다. 러시아 책을? 그럼 읽고 쓸 줄도 알겠군요. 그러면 문장을 오류 없이 엮을 수도 있습니까? 네, 할 수 있습니다. 그거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럼 글씨는? 글씨라면 나무랄 데 없습니다.
아마 여기에 저의 재능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 자신은 달필로 자처하고 있으니까요. 시험 삼아 무엇이든 써보여 드리겠습니다. 공작은 열띤 어조로 말했다. 그럼 어디 한번 봅시다. 이건 오히려 필요한 일일 테니까. 그리고 나는 당신의 그 담백하고 소탈한 점이 마음에 들었습니다. 공자, 당신은 참으로 명랑한 사람이군요. 대개 문구는 참으로 훌륭하군요. 웬 연필과 펜이 저리도 많습니까? 그리고 또 종이도 훌륭하군요. 서재 또한 훌륭합니다. 아, 이 풍경화는 저도 잘 압니다. 이것은 스위스 경치입니다. 아마 이것은 화가가 현지에서 직접 스케치한 그림임에 틀림없습니다. 저도 여기에 가본 일이 있어요. 우리 현에. 이것은 여기서 사들인 것이긴 하지만 어쩌면 그럴는지도 모르겠군요. 가냐, 공작에게 종이를 드리게. 자, 여기 펜과 종이. 이 책상으로 오시오. 그건 뭐야? 하고 장군은 가냐에게 얼굴을 돌렸다. 이때 가냐는 자기의 손가방에서 대형 사진을 꺼내어 장군에게 주었던 것이다. 오, 나스타샤로군. 이걸 그 여자가 직접 자네한테 보내주었나? 직접. 그는 갑자기 활기를 띠면서 큰 관심을 가지고 가냐에게 물었다. 조금 전에 제가 축하 인사를 하러 갔더니 이걸 주더군요. 벌써 오래전에 부탁해 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나 어쩌면 이 사진을 제게 준 것은 제가 오늘 같은 날 아무런 선물도 들지 않고 빈손으로 찾아간 데 대한 빈정거림인지도 모르겠어요. 가냐는 불쾌하게 엷은 웃음을 띠면서 이렇게 덧붙였다. 아니, 그건 아니야. 장군은 잘라 말했다. 아무래도 자네 머리가 어떻게 잘못된 모양이군. 그 여자가 빈정거릴 리가 없어. 그 여자는 절대로 욕심꾸러기가 아니야. 그래, 자네는 그 여자한테 무엇을 선사할 셈인가? 선물을 하려면 아무래도 몇천 루블은 있어야 할 게 아닌가. 그렇다고 사진을 줄 수는 없잖겠어. 아, 그렇군. 사진 얘기가 나왔으니 말이지만 그 여자가 자네한테 사진을 달라는 것은 아닌가? 아니에요. 그런 말은 없었습니다. 어쩌면 앞으로도 그런 말은 하지 않을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이반 페트로비치 각하, 오늘 밤에 야외가 있다는 걸 기억하고 계시겠지요. 각하께서는 특별히 초대된 분 중에 한 분이십니다. 아, 알고 있어. 잘 알고 말고 꼭 참석해야지. 25번째 생일이라는데. 그런데 가냐. 나는 말이야. 자네한테 숨김없이 얘기하겠는데 말이야. 정신을 바싹 차리고 있어야 해. 오늘 밤에는 가부간 확답을 하겠다고 그녀가 나와 아파나시 이바노비치한테 약속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단단히 정신을 차리고 있으란 말이야. 내 말을 알겠나? 가냐는 얼굴빛이 창백해질 만큼 당황했다. 그 여자가 분명히 그렇게 말했습니까? 이렇게 묻는 그의 목소리는 왠지 가늘게 떨리고 있었다. 그저께 우리한테 약속했어. 우리 둘이서 귀찮게 눌러붙어 간신히 그 약속을 받아냈지. 자네한테만은 미리 말하지 말아 달라더군. 장군은 가냐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가냐의 당황한 꼴이 마음에 꺼림칙한 모양이었다. 그렇지만 이반 페트로비치 각하께서도 기억하고 계시겠지만 하고 가냐는 불안한 듯이 더듬더듬 입을 열었다. 그 여자는 자기가 결정을 내리기 전에 나한테 우선 결정에 절대적 자유를 주겠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 설사 그때가 됐다고 하더라도 역시 최후의 결심은 어디까지나 저의 자유니까. 그럼 자네는 설마... 갑자기 장군은 놀란 듯이 이렇게 소리쳤다. 저는 아무것도 아닙니다. 이것 봐. 도대체 자네는 우리를 어떻게 하려는 거야? 제가 거절한다는 말은 아니지 않습니까? 혹시 표현이 나빴는지도 모르겠습니다만. 물론 자네가 거절한 데서야 말이 되나. 장군은 못마땅한 듯이 말했다. 그리고 그 못마땅해하는 표정을 감추려고 하지 않았다. 이것 보게나. 이젠 이미 자네가 거절하지 않는다는데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란 말이야. 문제는 자네가 그 여자의 승낙을 받았을 때의 마음의 준비라든가 만족이라든가 기쁨이라든가 하는 데 있는 거야. 그래, 자네 집에서는 어떻게 되어 있나? 집에서는 어떻게고 뭐고 없습니다. 집에서는 제 의사가 절대적이니까요. 다만 아버지가 여전히 어리석은 일만 하고 계십니다만 이제는 완전히 타락해버린 사람이어서 저는 아버지와는 말도 안 합니다.
그래도 고삐는 제가 단단히 잡고 있습니다만 정말 어머님만 안 계신다면 당장 집에서 쫓아내고 말았을 겁니다. 물론 어머니는 밤낮 울고만 계시고 누이 동생이라는 건 노상 짜증만 부리고 있지요. 그래서 저는 그 두 사람에게 딱 잘라서 말했습니다. 나는 내 운명의 지배자니까 집에서도 모두 내 말을 들어달라고. 적어도 누이 동생에게는 어머니가 동석하신 자리에서 분명히 못을 박아 놓았습니다. 그런데 여보게, 나는 아직도 한 가지 이해하지 못할 점이 있는데 장군은 약간 어깨를 움츠리고 두 손을 벌리면서 생각에 잠긴 표정으로 말했다. 요전에 자네 어머니 니나 알렉산드로브나가 다녀가신 일이 있지. 기억하고 있겠지. 그때 그녀는 연방 한숨을 쉬며 신음소리를 내고 있었지. 그래서 왜 그러십니까? 하고 물어보았지. 아무래도 그분들은 이 일을 무슨 불명예스러운 것처럼 생각하고 있는 모양이야. 도대체 무엇이 불명예인지 모르겠어. 아니, 누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욕하고 손가락질할 수 있느냔 말이야. 혹시 투스키 씨와 함께 있었다는 걸 가지고 그럴는지 모르지만 그런 건 말도 되지 않는 소리야. 더욱이 그런 특별한 사정이 있었지 않았느냔 말이야. 그런 여자는 절대로 따님들과 가까이 하게 해서는 안 돼요. 라고 하지 않겠어. 쳇, 무슨 소리. 니나 알렉산드로브나에게는 정말 놀랐어. 도대체 어째서 그걸 모를까? 어째서 모르는가 말이야. 자기의 입장을 말씀인가요? 하고 가냐는 다음 말을 찾느라고 애쓰고 있는 장군에게 속삭였다. 뭐 잘 알고 있어요. 어머니에게 너무 화를 내지 말아 주십시오. 어쨌든 어머니한테는 제가 그때 단단히 일러놓았습니다. 남의 일에 너무 간섭하지 말라고. 그런데 아직 제가 마지막 한마디를 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집안이 유지되고 있습니다만 머지않아 반드시 폭풍이 일고야 말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이라도 제가 마지막 말을 한다면 결국 모든 것이 죄다 밝혀지게 되겠죠. 미시키는 한쪽 구석에 앉아 글씨를 끄적거리며 두 사람의 대화를 다 듣고 있었다. 읽고 그는 테이블로 다가가서 자기가 쓴 낙서를 내놓았다. 이것이 그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입니까? 그는 주의 깊게 호기심으로 눈을 번뜩이면서 사진을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굉장한 미인이군요. 그는 이렇게 진지한 어조로 덧붙였다. 사진에는 참으로 놀랄 만큼 아름다운 여자의 모습이 들어있었다. 사진 속의 여자는 퍽 단순하면서도 우아한 디자인의 검은 비단 옷을 입고 있었다. 짙은 금발인 듯한 머리는 평소의 헤어스타일로 자연스럽게 잡아매어져 있고 눈은 어둡고 깊숙하며 이마는 사색적이었다. 얼굴의 표정은 정열적이면서도 어딘지 거만한 듯한 인상을 주는 데가 있었다. 얼굴은 약간 여유어 보였고 안색도 창백한 것 같이 보였다. 가냐와 장군은 깜짝 놀라 미시킨을 쳐다보았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아니냐고요. 당신이 어떻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알고 있습니까? 하고 장군은 물었다. 네, 러시아에 온 지 하루밖에 안 되지만 벌써 이런 절세의 미인을 알게 됐습니다. 하고 미시키는 대답했다. 이어서 그는 로고진과 만났던 일, 그리고 그에게서 들은 말을 모조리 털어놓았다. 이것 뜻밖의 뉴스인걸. 공작의 말에 주의 깊게 귀를 기울이고 있던 장군은 또다시 불안한 표정을 지으며 흘끗 가냐의 눈치를 살폈다. 틀림없이 그저 추태만 부리고 말 겁니다. 가냐도 역시 당황하여 이렇게 중얼거렸다. 장사치의 아들이 바람을 피우는 거니까요. 저도 그 사람에 대해서 조금 들은 일이 있습니다. 그래, 나도 들었어. 하고 장군은 말을 받았다. 그 귀걸이 사건이 있은 뒤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제 입으로 그 얘기를 들려주더군. 하지만 이제는 문제가 달라졌어. 이번에는 100만 루블이라는 거액의 돈이 기다리고 있을지도 모르는 일이니까. 게다가 그 녀석은 어쩐지 집착이 강한 것 같아. 설사 비열한 집착이라고는 하더라도 어쨌든 그러한 냄새가 나고 있어. 이런 자가 미치는 날이면 그야말로 물불을 가리지 않을 거란 말이야. 다시는 어떤 추태도 벌어져서는 안 될 텐데. 100만 루블이라는 돈이 그렇게도 두렵습니까? 하고 가냐는 피식 웃었다. 물론 자네는 두렵지 않겠지. 그런데 공작, 당신 눈에는 어떻게 보였습니까? 하고 가냐는 갑자기 미시킨을 돌아다 보았다. 그 사람은 무엇인가 진지한 데가 있는 인간이던가요?
그렇지 않으면 단순한 건달이던가요? 당신의 의견은 어떻습니까? 이러한 질문을 던졌을 때 가냐의 심중에는 일종의 특이한 생각이 일어났다. 말하자면 그 어떤 새롭고 특이한 상념이 머릿속에 타올라 그의 두 눈에서 초조하게 빛나기 시작한 것처럼 보였다. 진심으로 걱정하고 있는 장군도 역시 곁눈질로 공작을 바라보았으나 그 대답에는 별로 기대를 걸고 있는 것 같지 않았다. 글쎄요, 뭐라고 말하면 좋을까요? 하고 미시키는 대답했다. 저로서는 다만 그 사람에게는 무서운 정욕이, 거의 병적인 정욕이 숨어 있는 것 같이 느껴졌습니다. 그리고 그 사람 자신도 병적인 사람 같아요. 어쩌면 페체르부르크에 온 지 며칠도 되기 전에 다시 병석에 눕게 될는지도 모릅니다. 폭주라도 하는 날에는 틀림없이 그렇게 될 겁니다. 그래요. 그렇게 보였습니까? 장군은 그 의견에 매달렸다. 네, 그렇게 보였습니다. 그러나 그런 소동이라면 며칠은 고사하고 당장 오늘 밤에라도 일어날지 모릅니다. 무엇인가 엉뚱한 일이 일어날지도 몰라요. 가냐는 장군을 향해 빙그레 웃어 보였다. 물론 그럴지도 모르지. 그렇게 된다면 이 문제의 모든 결정은 그녀의 머리에 어떤 생각이 떠오르느냐에 달려 있을 거야. 하고 장군은 말했다. 하지만 그 여자가 이따금 어떻게 되는지 가깝게서도 알고 계시지 않습니까? 뭐가 어째? 완전히 어리둥절해진 장군은 또다시 버럭 고함을 쳤다. 이것 봐, 가냐. 자네는 오늘 밤에 그 여자의 마음을 너무 거스리지 않도록 해야 해. 그리고 되도록이면 말이야. 즉, 말하자면 상대편의 마음에 들도록 하란 말이야. 아니, 이분 왜 그렇게 일그러뜨리지? 이것 봐,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마침 잘 됐어. 기왕 말이 나온 김에 지금 말해두겠어. 도대체 우리가 무엇 때문에 이렇게 바삐 서두르고 있는 줄 아나? 이번 문제에 관련된 나 자신의 이익은 이미 보증되어 있는 거야. 나는 어떤 방법으로든지 자신에게 이롭게 일을 결정지을 거야. 토스키 씨도 이미 굳게 결심하고 있으니까 나는 조금도 의심을 품고 있지 않아. 따라서 지금 내가 무엇인가를 바라고 있다면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야. 오직 자네의 이익뿐이란 말이야. 잘 생각해보게. 혹시 자네는 날 못 믿겠다는 건가? 그뿐만이 아니야. 자네는 말하자면 자네는 영리한 인간이기 때문에 나도 자네에게 기대를 걸고 있었던 거야. 그래서 그것이 지금의 경우 그것이 중요하겠지요. 하고 가냐는 또다시 말이 막힌 장군을 대신하여 말끝을 맺고는 입을 오므리며 잔인한 미소를 띄었는데 이제 그는 그런 표정을 감추려고도 하지 않았다. 그는 사뭇 불꽃이 튀는 듯 이글거리는 눈으로 장군의 얼굴을 빤히 바라보았다. 벌컥 화가 치민 장군의 얼굴은 푸르락불그락했다. 물론 분별이라는 것은 중요한 거야. 그는 날카로운 시선으로 가냐를 쳐다보며 맞장구를 쳤다. 그렇지만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자네는 정말 우스운 인간이야. 자네는 그 장사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을 마치 도망칠 구멍이라도 생긴 것처럼 좋아하고 있지 않느냔 말이야. 아니, 나는 알고 있어. 아니, 정말로 이 경우는 처음부터 분별을 근거로 해야 했어. 즉, 잘 이해하고 그리고 쌍방에서 서로 공명정대하게 행동하여 그 뭔가 남의 명예를 훼손하지 않도록 미리 알려두어야 하는 거야. 그럴 만한 시일은 충분히 있었으니까. 아니, 지금도 아직 시간은 충분히 있어. 장군은 의미심장하게 눈썹을 치켜 올렸다. 저녁까지 불과 몇 시간밖에는 없지만 자네 알아들었나? 알아들었어. 도대체 자네는 바라는 거야, 바라지 않는 거야? 바라지 않는다면 바라지 않는다고 말해. 주저할 건 없어. 아무도 자네에게 강요하고 있는 것은 아니니까.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아무도 강제로 자네한테 올가미를 씌우려는 사람은 없어. 만일 자네가 무슨 함정 같은 것이 있는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고 있을까 봐서 말이지만 저는 바라고 있습니다. 가냐는 나직한 목소리였지만 야무지게 대답하고는 눈을 내리뜨며 침울한 얼굴로 입을 다물고 말았다. 장군은 대단히 만족했다. 그는 약간 노하고 있었으나 이젠 자기의 말이 지나쳤음을 후회하고 있는 듯한 눈치였다.
그는 무심코 공작에게 얼굴을 돌렸다. 갑자기 불안한 그림자가 그의 얼굴을 스치고 지나갔다. 미시킨이 옆에 있었으니 틀림없이 자기들의 대화를 들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군은 이내 안심했다. 미시킨을 돌아보고 나서는 완전히 안심할 수 있었던 것이다. 호! 미시킨이 내놓은 낙서를 보면서 장군은 크게 소리쳤다. 이것은 글씨본이나 다름없잖아. 그것도 보기 드문 글씨본이야. 가냐, 이걸 좀 보게. 굉장한 솜씨인걸. 공작은 두꺼운 독피지에 중세기 러시아의 서체로 다음과 같은 구절을 썼던 것이다. 수도원장 파푸누치가 여기에 자서함. 말하자면 이것은 미시키는 더 없는 만족과 활기를 띤 목소리로 이렇게 설명했다. 이것은 수도원장 파푸누치의 친필 서명을 14세기경의 사본을 보고 모사한 것입니다. 옛날 러시아의 수도원장이니 대주교니 하는 사람들의 서명은 어느 것이나 모두 훌륭한 것이었어요. 그리고 또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취미와 애쓴 흔적이 나타나 있습니다. 어떻습니까, 장군? 혹시 댁의 포고진판의 것이라도 한 권 가지고 계시지 않습니까? 그리고 여기에 다른 서체로 써보았습니다. 이것은 18세기 프랑스의 둥글고 대범한 서체입니다. 어떤 글자는 아주 색다르게 쓰여져 있습니다. 이를테면 대중적인 서체로서 일반 서예가들의 필법인데 저한테 견본이 한 권 있었기 때문에 흉내를 내보았습니다. 어떻습니까? 볼만한 가치가 전혀 없는 건 아니죠. 이 둥글둥글한 A와 E를 보십시오. 저는 프랑스식 서체를 러시아 글자에 옮겨보았습니다. 상당히 어려운 일이었지만 그런대로 된 것 같군요. 그리고 이것도 역시 기발한 서체입니다. 노력은 모든 것을 이겨낸다는 글귀인데 이 서체는 러시아의 서기 혹은 육군행정요원의 서체라고 할까요? 일반적으로 고위층에 있는 사람들에게 보내는 공문서 따위가 이런 서체입니다. 이것도 역시 둥글둥글하고 아름다운 그러면서도 획이 굵은 서체인데 참으로 아치가 넘칩니다. 서예가들은 혹시 이 변체라기보다는 변체를 만들려고 한 시도 따위를 인정하지 않을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꼬리의 삐침을 절반으로 그친 것이라든가. 하지만 전체로 보아 이것이 하나의 특색을 이루고 있죠. 이 속에 육군행정요원의 넋이 훌륭히 표현되어 있습니다. 제기가 뻗치고 있지만 군복 옷깃이 그것을 답답하게 졸라매고 있는 형상입니다. 군기라는 것이 서체에까지 나타난 것입니다. 대단하지요. 최근에 저는 우연히 글씨본을 하나 발견하고 아주 감탄한 적이 있습니다. 더욱이 그것을 어디서 발견한지 아십니까? 스위스예요. 그런데 그것은 단순하고 평범한 순 영국식 서체인데 우아함도 이보다 더한 것은 아마 없을 겁니다. 어느 것이나 모두 훌륭합니다. 수정입니다. 이건 그 변형입니다. 즉 프랑스식으로 바꿔놓은 것이죠. 이것은 제가 프랑스의 어느 지방 순회 판매원한테서 빌려온 필적입니다. 역시 영국식인데 검은 선이 영국식보다는 약간 검고 굵습니다. 그래서 광선의 균형이 깨져버렸습니다. 그리고 보십시오. 이 타원형이 좀 색다르죠. 좀 더 둥근 맛이 있는 데다가 변체까지 응용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변체가 가장 위험한 것입니다. 그야말로 특별한 아치를 필요로 하니까요. 그 대신 잘 되어 균형이 잡히기만 하면 그 글씨는 무엇과도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정말 반할 정도지요. 호, 당신은 굉장히 상세한 점까지 연구했군요. 하고 장군은 웃었다. 그쯤 되면 당신은 달필이라기보다 예술가요. 그렇지 않은가, 가냐? 정말 놀랍습니다. 하고 가냐는 말했다. 게다가 또 자기의 천지까지 자각하고 계시고 그는 빈정거리듯 웃으며 이렇게 덧붙였다. 웃으려면 웃게. 하지만 이건 훌륭한 출세의 수단이 된단 말이야. 하고 장군은 말했다. 그럼 공작, 이제부터 어떤 훌륭한 분에게 편지를 좀 써주시겠소? 아니, 당신은 첫 달부터 한 달에 35루블은 받을 수 있어요. 아, 벌써 12시 반이로군. 하고 그는 시계를 들여다보며 중얼거렸다. 그럼 공작, 우리 용무를 해치웁시다. 어쩌면 오늘은 또 못 만나게 될는지도 모르니까. 거기 좀 앉으시오.
아까도 말한 것처럼 나는 자주 당신과 만날 시간은 없지만 조금이나마 내 힘이 미치는 데까진 당신을 돕고 싶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물론 아주 약소한 것이어서 솔직히 말하면 겨우 침식을 해결할 정도밖에는 안 되는 것이니까. 그 이상의 것은 당신의 생각에 맡깁니다. 관청 같은데 적당한 자리를 하나 찾아봅시다. 그리 따분하지는 않지만 시간만은 엄중합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앞으로의 문제인데 바로 이 사람은 내 젊은 벗인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이볼긴입니다. 앞으로는 이 사람과 서로 가깝게 지내시기 바라겠소. 이 사람의 집에서, 즉 자택에서 어머니와 누이 동생이 가구가 딸린 방을 두서너게 비워서 믿을 만한 소개인이 있는 사람에게만 빌려주고 있습니다. 식사와 한여도 제공하고 말이지요.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도 내가 소개한다면 거절하지는 않을 거요. 이 집은 당신에겐 안성맞춤이요. 첫째, 이 집에 계시면 당신은 가정의 따뜻한 품속에 안긴 것 같아 고독이라는 걸 느끼지 않게 될 겁니다. 내가 보기에는 당신이 페테르부르크 같은 도시에 처음부터 혼자 뛰어든다는 건 아무래도 좋지 않을 것 같으니 말이요. 어머니인 니나 알렉산드로브나와 누이 동생인 바르바라 아르달리오노브나, 이 두 분은 내가 무척 존경하고 있는 분들입니다. 니나 알렉산드로브나는 태역 장군인 아르달리온 알렉산드로비치 이볼긴의 부인입니다. 장군은 내가 입대할 당시부터의 친구인데 현재는 약간 사정이 있어서 교제를 끊고 있기는 하지만 지금도 나는 그분에 대해서는 어떤 의미의 존경을 잃지 않고 있습니다. 이런 말을 길게 늘어놓는 것은 내가 당신을 직접 소개하고 있다는 것, 따라서 내가 당신의 보증인이 된다는 것을 당신이 이해하시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하숙비는 그리 비싸지 않으니까 가까운 장래의 월급만으로도 충당하게 되리라고 생각합니다. 사람은 누구나 약간이라도 용돈은 있어야 하는 것이지만 이렇게 말한다고 노하지는 마시오. 당신은 되도록 용돈이라는 것을, 아니 대체로 돈이라는 것을 호주머니에 놓고 다니지 않는 게 좋을 것 같군요. 어쩐지 내가 보기엔 그렇습니다. 그러나 지금 당신의 지갑이 텅텅 비었다고 하니 실례지만 우선 급한 용돈부터 이 25루블을 받아두십시오. 물론 후에 갚아주어야 합니다. 당신이 정말 제 생각대로 진실하고 착실한 분이라면 앞으로 우리들 사이에 까다로운 일이 일어날 염려는 전혀 없을 겁니다. 내가 이렇게까지 당신의 뒤를 봐주는 것은 당신에 대해서 어떤 목적이라고 할 만한 것이 있기 때문인데 그것은 차차 알게 될 겁니다. 공자, 나는 당신에게 허물없이 말하고 있습니다. 가냐, 공자께서 자네 집에 하숙하는 데 대해 자네도 반대는 않겠지. 원 반대라뇨. 어머니도 무척 반가워하실 겁니다. 하고 가냐는 공손한 어조로 말했다. 자네 집에 현재 사람이 들어있는 방은 하나뿐인 것으로 아는데 그 뭐라더라. 페르드 이시첸코입니다. 아 그래. 나는 그 페르드 이시첸코가 마음에 들지 않아. 어쩐지 치근치근한 광대 같은 사나이란 말이야. 무엇 때문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그런 녀석을 추켜 세우고 있는지 도대체 이해가 가지 않는단 말이야. 녀석이 그녀의 친척이 된다는 게 사실인가? 웬걸 그렇지 않습니다. 그건 다 괜한 소리입니다. 친척 따위라곤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까진 녀석이야 아무렇든 무슨 상관이야. 그런데 공작, 당신은 어떻습니까? 만족하시는지, 그렇지 않으면 고맙습니다 장군님. 사실 웬만큼 친숙한 분이 아니고는 이렇게까지 돌봐주시지 못할 겁니다. 더욱이 제가 부탁도 드리지 않았는데 이처럼 염려해 주시니 고맙기 그지없습니다. 저는 자존심에서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닙니다. 저는 정말 어디다 몸을 의지해야 할지 모르고 있었으니까요. 하기는 아까 로고진이 자기에게 오라고는 했습니다만. 로고진이, 아니 그건 안 돼요. 나는 당신의 아버지와 같은 입장에서. 아니 이렇게 말하는 것이 싫다면 친구로서 충고합니다. 로고진에 대한 것은 깨끗이 잊도록 해요. 그리고 한마디로 말해서 이번에 당신이 들어가는 가정에 의지하도록 저는 권합니다. 그처럼 친절하게 해주신다면 하고 공작은 입을 열었다. 한 가지 부탁이 있습니다. 실은 이런 통지를 받았습니다만 실례지만
하고 장군은 그 말을 가로챘다. 이제 1분의 여유도 없습니다. 지금 곧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에게 당신에 관한 말을 전하겠습니다. 만일 내 아내가 당신을 당장 만나고 싶어 하면 그 기회를 이용해 내 아내의 마음에 들도록 하시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도 당신에게 많은 도움이 될는지 모르니까. 아무튼 우린 한 집안이 아니오. 만일 싫다고 하면 억지로 만날 생각은 말고 다음 기회로 미루시오. 그리고 가냐, 이 계산서를 좀 보아주게. 아까 페도세예프와 둘이서 애를 먹었단 말이야. 이것도 잊지 말고 적어놓고. 장군은 이렇게 말하고는 방을 나갔다. 결국 미시키는 벌써 4번이나 꺼내려던 용건을 끝내 말하지 못하고 말았다. 가냐는 담배를 붙여 물고 미시킨에게도 한 대 권했다. 그것을 받았으나 그는 방해가 되지 않으려고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서재를 둘러보기 시작했다. 그러나 가냐는 장군에게서 받은 숫자가 가득 적힌 종이에는 눈도 돌리지 않았다. 그는 어쩐지 안절부절 못하고 있었다. 이렇게 단둘이 남게 되자 미시킨에게는 가냐의 미소와 시선, 그리고 그 침울한 얼굴이 더한층 못 견디게 느껴졌다. 그러자 갑자기 가냐가 공작에게로 다가왔는데 미시킨은 그때 또다시 나스타샤의 사진이 놓인 탁자 옆에 서서 그것을 열심히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런 여자를 좋아하십니까? 공작께선. 미시킨의 얼굴을 뚫어지게 바라보며 가냐는 이렇게 물었다. 그것은 마치 무슨 심상치 않은 목적이 있는 것 같은 어조였다. 대단한 미모로군요. 하고 공작은 대답했다. 나는 이 여자의 운명이 평범하지 않을 거라고 믿습니다. 얼굴 표정은 명랑하게 보이지만 실제로는 무척 고생을 했을 겁니다. 어때요? 무엇보다도 이 눈이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양쪽에 조그만 광대뼈. 눈 밑에 보리에 보이는 이 두 광대뼈만 보아도 알 수 있습니다. 이 얼굴에는 자존심이 넘쳐 있습니다. 대단한 자존심이 말이오. 그렇지만 착한 사람인지 어떤지는 모르겠군요. 아, 정말 착한 사람이라면 좋으련만. 그렇다면 구원을 받으련만. 어쨌든 당신 같으면 이런 여자와 결혼하겠습니까? 가냐는 이글이글 타오르는 눈을 공작의 얼굴에 못 박은 채 연거푸 질문을 던졌다. 나는 누구와도 결혼할 수가 없습니다. 건강한 몸이 아니거든요. 공작은 이렇게 대답했다. 그럼 로고진이라면 결혼할까요? 어떻게 생각합니까? 글쎄요. 결혼만 하는 거라면 내일이라도 할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내 생각으로는 결혼한 후 일주일도 못 가서 죽이고 말 것 같습니다. 이러한 미시킨의 말이 미처 끝나기도 전에 가냐는 벼랑간 심하게 몸을 떨었다. 미시킨은 하마터면 소리를 지를 뻔했다. 아니, 왜 그러십니까? 하고 그는 상대방의 팔을 잡으며 물었다. 저 손님, 각각께서 당신을 마님에게 모시라는 분부십니다. 이때 하인이 문간에 나타나서 이렇게 알렸다. 미시키는 곧 하인의 뒤를 따라갔다. 4. 예판친댁 세 딸들은 다 건강하고 발랄하며 키가 컸다. 잘 발달된 어깨며 터질 듯한 팽팽한 앞가슴, 그리고 손은 사내들처럼 억세어 보였다. 이러한 체력과 건강을 유지하기 위해서인지 때로는 무척 잘 먹어댔다. 그리고 그것을 숨기려고도 하지 않았다. 어머니인 장군 부인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이따금 딸들의 노골적인 식욕을 꾸짖듯이 눈을 흘기곤 할 때도 있었으나 딸들의 표면적인 공손한 태도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부인의 의견은 전과 같은 절대적인 권위를 딸들 사이에서 잃었을 뿐더러 딸 삼형제가 공동으로 조직하고 있는 비밀회의의 세력이 점점 커지는 바람에 드디어는 부인 자신의 위신을 지키기 위해 딸들과 다툴 것이 아니라 양보하는 편이 상책이라고 깨닫게 되었다. 그러나 인간의 성격이라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의 결정에 복종하려 들지 않는 경우가 흔히 있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도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참을성이 없어지고 변덕이 심해져서 이제는 거의 기인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다행히 온순하게 길들여진 남편이 옆에 남아 있어서 쌓이고 쌓인 그녀의 울분은 종종 그 남편의 머리 위에 퍼부어지곤 했다.
그러고 나면 또다시 가정의 조화가 회복되어 만사는 더할 나위 없이 순조롭게 되어졌다. 그렇지만 장군 부인도 아직 식욕을 잃은 것은 아니었다. 대개 12시 반쯤에 딸들과 함께 거의 오찬이나 다름없는 좁은 식탁에 앉았다. 딸들은 그 전에 10시 정각에 잠이 깨어 잠자리 속에서 커피를 한 잔씩 마신다. 딸들은 그러기를 좋아하여 이제는 그것이 아주 일과의 하나로 정해져 버렸다. 12시 반이 되면 어머니의 방에서 가까운 조그만 식당에 식탁이 차려진다. 만일 시간이 허락하면 장군 자신도 이 가정적인 단란한 조반에 가끔 나타나곤 했다. 홍차, 커피, 꿀, 버터, 장군 부인이 좋아하는 일종의 독특한 팬케이크, 커틀릿들이 나오고 진하고 뜨거운 콩소매 수프까지 나오는 것이었다. 이 이야기가 시작된 날 아침에도 온 가족은 식당에 모여 12시 반까지 오겠다고 약속한 장군을 기다리며 앉아 있었다. 만일 장군이 1분이라도 늦으면 당장에 하인을 보내려던 참이었는데 그는 약속한 시간에 정확히 나타났다. 인사 겸 아내의 손에 키스를 하려고 다가선 장군은 아내의 얼굴에 여느 때와는 다른 심상치 않은 그 무엇이 나타나 있음을 재빨리 눈치챘다. 그러나 그 전날 밤부터 장군은 이미 그 사건 때문에 이렇게 되리라 예감하고 잠자리에서도 줄곧 그것만을 걱정하고 있었다. 그러나 막상 아내의 얼굴을 대하고 보니 겁이 났다. 딸들이 다가와서 그에게 키스했다. 그녀들의 얼굴에는 별로 화가 난 기색은 없었으나 아무래도 무엇인가 심상치 않은 것이 담겨 있었다. 하기는 장군도 여러 가지 사정으로 아무것도 아닌 일까지 의심하게 된 것만은 사실이었다. 그러나 그는 수완 좋고 경험 있는 아버지였고 남편이었다. 장군은 즉석에서 자기가 취해야 할 방법을 궁리했다. 여기서 잠시 붓을 멈추고 예판친 장군의 가정이 어떤 상황과 어떤 관계에 놓여 있는가에 대해 간단히 설명하는 것은 이야기의 선명한 흐름을 별로 해치지 않으리라 믿는다.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장군은 별로 많은 교육을 받지 못한 사람으로 장군 자신의 말을 빌린다면 일개 독학자에 지나지 않는 인물이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경험 있는 남편, 훌륭한 아버지임에 틀림없었다. 그는 딸들의 결혼을 서두르지 않겠다. 즉 딸들의 마음속까지 간섭하지 않겠다. 그리고 어버이로서 딸들의 행복을 지나치게 염려한 나머지 오히려 딸들을 불안하게 하지는 않겠다는 방침을 취하고 있었다. 이것은 관연한 딸들이 있는 가정에서는 아무리 분별이 있어도 좀처럼 실행할 수 없는 그런 파격적인 것이라고 할 수 있다. 그는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까지도 자기의 방침에 동의하게 하는데 성공했다. 물론 그것은 수월한 일이 아니었다. 워낙 부자연스러운 일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장군의 논증은 비근한 예에 근거를 둔 것이어서 결코 이치에 어긋난 것은 아니었다. 게다가 또 홍기에 처한 딸들로서도 자기들의 모든 행동이 자신들의 자유로운 의사 판단에 의해 결정되는 이상 그렇게 언제까지나 변덕을 부리든가 쓸데없이 까다롭게 굴 수는 없는 것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자신의 이성에 의거해서 매사에 신중히 대처할 것이다. 그렇게만 된다면 구태여 걱정할 것은 없다. 부모는 다만 끈기 있게 그리고 되도록 눈치채이지 않게 딸들을 감시하여 지나치게 괴이한 선택이라든가 부자연스러운 탈성 같은 게 생기지 않도록 주의하고 있다가 적당한 기회를 보아 전심전력을 다해 딸들을 밀어주고 온갖 가마력을 발휘하여 올바른 방향으로 그녀들을 이끌어주면 되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또 한 가지 다행한 일은 집안의 재산과 사회적 지위가 해를 거듭할수록 기하급수적으로 성장해 가고 있는 일이었다. 즉 날이 가면 갈수록 장군의 영예들도 신부 후보자로서 더욱더 유리한 위치를 차지하게 되는 셈이었다. 그러나 이러한 움직일 수 없는 모든 사실 속에 또 하나의 사실이 나타났다. 어느새 미처 깨닫지 못하는 사이 맏딸인 알렉산드라가 25세를 넘기고 말았다. 거의 이와 때를 같이하여 큰 부자이며 훌륭한 연주를 가지고 있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토스키라는 상류사회의 신사가 알렉산드라와 결혼하고 싶다는 자기의 오래전부터의 희망을 또다시 표명한 것이다. 이 사람은 올해 55세.
우아한 성품과 남달리 세련된 취미를 가진 멋쟁이였다. 그는 무엇보다도 상대방의 임무를 중요시하는 인간이라 결혼 조건도 상당히 까다로웠다. 언제부터인지 그는 예판친 장군과 매우 친밀한 사이가 돼 있었는데 그 후 공동으로 여러 가지 금융사업에 관계함에 따라 그들의 우위도 더욱더 깊어졌다. 그래서 언젠가 그는 예판친 장군에게 장군의 딸들 중에 하나와 자기의 결혼을 상상하는 것이 과연 가능한가 어떤가 물으며 친구로서의 의견과 지도를 청했다. 예판친 장군 때 가정생활의 평온하고 아름다운 흐름에는 그래서 분명한 어떤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세 딸 중에서도 뛰어나게 아름다운 것은 앞에서도 말한 것처럼 막내딸인 아글라야였다. 그러나 지극히 이기적인 토스키도 아글라야는 자기의 선택 범위 밖에 두었다. 아글라야는 도저히 자기의 아내가 될 사람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다. 어쩌면 얼마만큼 맹목적인 언니들의 애정과 지나치게 열렬한 그녀들의 우애가 사태를 과장시키고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아글라야의 운명은 결코 단순한 운명이 아니라 실현될 가망이 있는 이 세상의 낙원의 이상으로서 가장 훌륭한 본보기와 같은 것으로서 그녀들 사이에서 생각되어 왔던 것이다. 아글라야의 미래의 남편은 모든 것에 있어서 완전한 성공의 소유자라야 했다. 부가 있어야 한다는 것은 말할 것도 없었다. 유난스레 입에 올리지는 않았지만 언니들은 만일 필요하다면 아글라야를 위해 자기 자신을 희생시켜도 좋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아글라야의 지참금으로는 막대한 금액이 할당되어 있었다. 장군 부처는 그녀의 언니들의 심중을 알고 있었으므로 토스키의 상의를 받았을 때도 두 딸 중에 어느 하나가 부모의 희망을 저버리지는 않으리라는 점에 대해서 거의 조금도 의심하지 않았다. 더욱이 토스키가 지참금을 가지고 이러쿵저러쿵 할 염려는 조금도 없었다. 토스키의 총원은 장군 자신도 그 나름의 처세관에 의해 지극히 만족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었다. 그러나 토스키 자신은 여러 가지 특별한 사정으로 지금은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관찰만을 계속하고 있으므로 장군 부처도 아직 그럴싸한 가능성의 형태로 밖에는 딸들과 상의할 수 없었다. 여기에 대한 딸들의 대답은 역시 막연한 것이기는 했지만 적어도 부모를 안심시킬 만한 의향을 밝혔다. 즉 맏딸인 알렉산드라가 아마 싫다고는 하지 않으리라는 것이었다. 그녀는 꿋꿋하고 대가 센 성격의 처녀였으나 마음씨가 곱고 분별이 있는 데다가 누구에게나 무척 상냥했으므로 토스키한테라도 기꺼이 시집을 갈 것 같았다. 게다가 일단 약속한 것은 성실히 이행하는 성품이었다. 지나치게 화려한 것은 싫어하고 또 까다로운 것을 들고 나오거나 갑자기 심경의 변화를 일으키거나 할 염려도 없었으며 오히려 주어진 생활을 조용하고 원만하게 꾸려나갈 능력도 있었다. 용모도 아주 뛰어난 매력은 없었지만 역시 보기 드물 만큼 아름다웠다. 토스키로서 더 이상 무엇을 바랄 것이 있으랴. 그러나 이 혼담은 여전히 탐색전 같은 상태로 진행되고 있었다. 장군과 토스키 사이에는 서로 벗으로서 허물 없이 일정한 시기가 올 때까지 나중에 돌이키지 못할 형식적인 일체의 짓은 피하기로 약속이 되어 있었으므로 장군 부처는 아직 딸들에게 분명하게 말하지 않고 있었다. 그런데 언제부턴지 그 어떤 불화가 느껴지기 시작했다. 한 집안의 어머니인 예판친 장군 부인도 어째서인지 불만을 느끼게 되었다. 이것은 매우 곤란한 일이었다. 그것은 여기에 모든 것을 방해하는 하나의 사정이 생겼기 때문이다. 그것 때문에 모든 것이 무산됐는지도 모르는 복잡 미묘한 뜻밖의 사건이 일어났던 것이다. 이 복잡 미묘한 우연의 사건은 따지고 보면 약 18년 전에 시작되었다. 러시아의 중부지방에 있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의 소유지 이웃에 가난한 소지주가 살고 있었는데 그는 거듭되는 불행으로 몹시 피폐해 있었다. 그는 줄곧 사람들의 입에 오르내릴 만큼 실패의 실패를 거듭한 사람으로 유명한 인물이었다. 그러나 본래는 어떤 내력이 있는 귀족 출신인 퇴역 장교로서 이 점에 있어서는 토스키보다 훨씬 가문이 좋았다. 필립 알렉산드로비치 바라시코프가 그의 이름이었다.
그는 가지고 있는 재산 전부를 저당 잡히고 산더미 같은 빚에 쪼들리고 있었는데 몇 해 동안 고욕이나 다름없는 농부 같은 노동을 계속해 간신히 숨을 돌릴 만큼 자기의 작은 살림을 겨우 정리했다. 대수로운 것은 아니었지만 그는 이 성공에 완전히 원기를 회복했다. 원기와 희망을 얻은 그는 주요 채권자의 한 사람과 만나서 될 수 있으면 마지막 단판을 지어버리려고 며칠 예정으로 군청 소재지인 읍으로 들어갔다. 그가 읍에 들어간 지 사흘째 되는 날 볼에 화상을 입고 수염까지 태운 그의 관리인이 마을에서 말을 타고 달려와서 그 전날 정오경 대대로 내려온 집이 불타버렸으며 그때 마님도 불에 타서 돌아가시고 따님들만이 무사히 살아남았다고 보고했다. 이 뜻밖의 재난에는 모진 운명의 채찍에 길든 바라시코프도 도저히 견뎌낼 수 없었다. 드디어 그는 정신 이상을 일으켜 한 달 후에 열병으로 세상을 떠나고 말았다. 불에 타서 황폐해진 소유지는 집을 잃고 헤매는 농노들과 함께 빚을 청산하기 위해 팔리게 되었다. 6살과 7살 난 두 어린 딸은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토스키가 의협심을 발휘해서 맡아 기르기로 했다. 고아들은 퇴직 관리로 많은 곤석을 거느리고 있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의 관리인의 자녀들 속에 섞여서 자라게 되었다. 얼마 후에 밑에 아이는 백일해로 죽고 나스타샤라는 계집애가 외톨로 살아남았다. 토스키는 주로 외국에 체제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고아들에 대해서는 까맣게 잊어버리고 있었다. 5년이 지난 후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토스키는 언젠가 지나는 길에 자기 소유지에 들러보기로 했다. 그는 뜻밖에도 자기 마을의 집에서 귀여운 어린애 하나가 독일 사람 관리인의 가족 속에 섞여 있는 것을 보았다. 나이는 12세쯤 활발하고 총명하고 귀여운 장래 미인이 될성 싶은 소녀였다. 이런 면에서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토스키는 확실히 잘못 보는 일이 없는 안목의 소유자였다. 그는 4, 5일 밖에는 소유지에 머무르지 않았지만 여러 가지 지시를 상세하게 해놓고 떠났다. 그리하여 이 소녀의 양육에는 현저한 변화가 일어났던 것이다. 교양이 있고 남에게 존경을 받고 있는 나이가 지긋한 스위스 부인이 가정교사로 초빙되었다. 그녀는 여자 고등학교 교육에 경험이 있었으므로 프랑스어 이외에도 소녀에게 여러 가지 학과를 가르쳤다. 가정교사가 마을의 집에 와서 살게 되고 나서부터 어린 나스타샤의 교육은 아주 충실한 것이 되었다. 이 교육은 만 4년으로 끝나고 가정교사도 떠났다. 그 후 토스키 씨의 소유지의 이웃인 여지주가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토스키의 지시와 위임을 받고 찾아와서 나스타샤를 데려갔다. 이 조그만 소유지에도 새로 세운 자그마한 목조 건물이 있었다. 이 집은 아주 아름답게 꾸며져 있었다. 마을의 이름 역시 일부러 지은 것처럼 오트라드노의 마을이라고 불리고 있었다. 여지주는 나스타샤를 곧장 이 한적한 집으로 데려갔다. 자기도 1베르스타쯤 떨어진 곳에서 남편도 자식도 없이 홀로 지내고 있었으므로 이 집에 나스타샤와 함께 옮겨 살기로 했다. 나스차에게는 늙은 가정부와 동작이 민첩한 젊은 하녀가 딸리게 되었다. 그리고 집안에는 여러 가지 악기, 아담한 소녀 도서실, 그림, 동파나, 연필, 화필, 물감, 귀여운 사냥개 등이 갖추어졌다. 2주일 후에는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자신이 그곳을 찾아왔다. 그때부터 그는 어째선지 이 광야의 벽촌을 특히 사랑하게 되어 해마다 여름이면 이곳을 찾아와서는 두서너 달씩 머무르게 되었다. 그리하여 꽤 긴 세월이 근 4년 동안의 평온하고 행복하고 정취 있는 아름다운 세월이 흘러갔다. 그러던 어느 해 초겨울 다음과 같은 일이 일어났다. 오트라드 노예에서 2주일 정도 머무르다 돌아간 후 4개월쯤 지났을 때의 일로서 아파나시 이바노비치 토스키가 페체르부르크에서 어느 명문 재상가의 딸과 결혼하려 한다는, 즉 정식으로 호화로운 결혼을 하려 한다는 소문이 퍼졌다. 아니, 그렇다기보다는 이 소문이 우연히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귀에 들어갔던 것이다. 이 소문은 모두 정확한 것이 아니었음이 나중에 판명되었다.
결혼은 아직도 계획에 불과했으므로 모든 것이 막연한 상태에 있었지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운명에는 이때부터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그녀는 갑자기 비범한 결단력과 전혀 뜻밖의 성격을 드러냈던 것이다. 그녀는 깊이 생각하려고도 하지 않고 집을 뛰쳐나와서 단신으로 페체르부르크의 토스키 앞에 나타났다. 상대는 깜짝 놀라서 무슨 말을 하려고 했는데 첫 마디부터 목소리나 말씨, 그리고 그처럼 유효하게 써오던 유쾌하고 우아한 대화의 제목이나 논리를 이제는 무엇이고 모두 다 변경시켜야 한다는 생각이 그 말을 막았다. 그의 눈앞에는 전혀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다. 그가 오늘까지 알고 있었고 바로 지난 7월에 오트라드노의 마을에서 헤어진 그 처녀와는 조금도 닮지 않은 전혀 다른 여자가 앉아 있었던 것이다. 첫째로 이 새로운 여인은 놀랄 만큼 많은 것을 알고 있었고 또 이해하고 있었다. 도대체 그 여자가 어디서 그런 지식을 터득할 수 있었는지, 그리고 어떻게 그런 정확한 이해력을 기를 수 있었는지 정말 놀랄 수밖에 없었다. 과연 그 소녀 도서실에서 얻은 것일까? 뿐만 아니라 그녀는 법률상의 것에 관해서도 많이 알고 있었고 세상 그 자체라고까지는 할 수 없겠지만 적어도 이 세상에서 어떤 종류의 일들이 어떻게 행해지고 있는가에 대해서 확고한 지식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둘째로는 성격이 아주 달라졌다는 사실이다. 전에는 어딘지 수줍어했고 여학생처럼 요령이 없었으며 때로는 아주 색다른 장난을 치는가 하면 순진한 말을 하기도 해서 어딘지 귀여운, 그런가 하면 때로는 침울하고 깊은 생각에 잠겨 의심 많고 눈물 많은 불안한 처녀였는데 지금의 그녀는 그런 옛날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분위기였다. 그렇다. 지금 그의 앞에는 꿈에도 생각지 못했던 야릇한 여자가 깔깔거리고 웃으면서 도끼에 찬 익살로 그의 마음을 괴롭히고 있는 것이었다. 이 새로운 여성은 지금까지 자기 마음 속에는 모멸감, 최초의 놀라움 뒤에 곧 끌어오른 모멸감 이외에는 어떠한 감정도 그에게 품어본 적이 없었노라고 명확히 선언했다. 그리고 솔직히 말해서 그가 지금 누구와 결혼하든 말든 그까짓 것은 아무래도 좋지만 자기는 다만 그의 결혼을 방해하려고 그가 미워서라도 한사코 그의 혼담을 깨뜨려 버리려고 온 것이다. 그 까닭은 그저 그렇게 하고 싶기 때문이며 그렇게 하고 싶다는 것은 곧 그렇게 해야 한다는 것이 되기 때문이라고 선언했다. 아무튼 난 다만 당신을 실컷 비웃기 위해서 왔어요. 왜냐하면 이젠 나도 기필코 남을 비웃고 싶어졌거든요. 최소한 그녀는 이렇게 제 감정을 표현했다. 어쩌면 이 정도만으로 가슴속에 있는 것을 죄다 털어놓았다고 할 수는 없었을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새로운 나스타샤가 큰 소리로 웃어대며 이런 말을 하고 있는 동안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마음속으로 이 사건에 대해 궁리를 거듭하며 다소 어지러워진 자기의 생각을 정리하고 있었다. 이 심사숙고는 꽤 오랫동안 계속됐다. 그는 이 문제에 골몰하여 근 2주일 동안이나 고민하며 최종적인 단안을 내리려고 고심했다. 2주일이 지나자 마침내 그는 단언을 내렸다. 그것은 다음과 같았다. 그 당시 그는 이미 50세 가까이 되어 있었고 사회적 평가가 확고한 무척 야무진 인물이었다. 일반 사회와 사교계에 있어서의 지위도 공고한 기반 위에 틀이 잡혀 있었다. 그래서 상류사회의 신사로서는 당연한 노릇이기는 하지만 그도 역시 자기 자신과 자기 생활의 편안, 그리고 쾌락을 무엇보다도 사랑했고 또 존중하고 있었다. 지금까지 전생에 걸쳐 완성시키고 이러한 아름다운 형식으로 뭉뚱그린 모든 것이 비록 조금이라도 흔들거리거나 무너지거나 하는 것은 도저히 참을 수 없는 일이었다. 그리고 한편으로는 오랜 경험과 사물에 대한 심각한 안목이 신속하고도 놀랄 만큼 정확하게 토스키에게 여러 가지 것을 조언해 주었던 것이다. 그것은 지금 그가 상대하고 있는 여자는 절대로 보통 여자가 아니다. 그 여자는 입으로만 으름장을 놓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그것을 실행에 옮기거야 말 것이다. 그리고 가장 무서운 것은 무슨 일이건 결코 주저하지 않는 그녀의 성미다.
더더구나 이 세상에 무엇 하나 존중하는 것이 없는 여자니까 따라서 그녀를 회유한다는 것도 결코 불가능하다는 것이었다. 아무래도 거기에는 분명히 전과는 다른 그 무엇이 있었다. 무엇인가 정신적으로 응어리진 것 같은 느낌이 들었다. 즉 일종의 낭만적인 분노와 이제 완전히 상계를 벗어나 버린 무엇으로도 고칠 수 없는 모멸감. 한마디로 말하면 이것은 질서 있는 사회에서는 용납되지 않는 우스꽝스러운 것으로 그런 것에 부딪히는 일은 지체 있는 사람들로서는 천벌이라고 할 수밖에 없는 것이었다. 물론 토스키 정도의 재산과 연줄이 있다면 이 불쾌함을 모면하기 위해서 그리 대단치 않은 죄 없는 음모를 꾀하는 것쯤은 손쉬운 일이었다. 또한 다른 한편으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자신도 무엇인가 이를테면 법적인 면에서 그에게 손해를 끼칠 수는 없을 것이고 또 그런 추태도 부리지 못할 것이다. 왜냐하면 그녀의 행동을 억누르는 것쯤은 사실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이것은 어디까지나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보통 사람들이 이런 경우에 취하는 상식을 벗어난 행동을 취하지 않는다고 하는 그런 가정에 한해서였다. 토스키는 거기서도 자기 견해의 정확성이 도움이 되었던 것이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자신도 법적인 면에서는 그에게 아무런 해도 끼칠 수 없음을 잘 알고 있었다. 그녀는 전혀 딴 것을 그 가슴 속에, 그 반짝이는 두 눈 속에 숨기고 있는 것이었다. 아무것도, 특히 자신까지도 존중하지 않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시베리아로 가게 되든 징역을 살게 되든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결정적으로 스스로를 파멸시켜버릴 각오였다. 다만 그녀는 끝없이 잔인한 혐오를 느끼고 있는 그 사내에게 실컷 모욕을 줄 수 있다면 그것으로 좋았다.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자기가 얼마만큼 소심하다는 것을, 아니 좋게 말해 극도로 보수적임을 굳이 감추려 하지 않았다. 이를테면 누가 자기를 결혼식 석상에서 죽이려 하는 따위에 난폭하고 우스꽝스러운 상류사회에서는 허용되지 않는 사건이 일어나리라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다면 물론 그는 깜짝 놀랄 수밖에 없을 것이다. 그러나 그 경우라도 자기가 상처를 입고 피투성이가 되어 죽는다든가 혹은 대중 앞에서 자기 얼굴에 침을 뱉는다든가 하는 것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그가 두려워하는 것은 이러한 사건이 더할 나위 없이 부자연스럽고 불쾌한 형태로 일어난다는 것이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비록 아직 말을 하지 않았지만 바로 이 점을 예고한 것이 아닐까. 그녀는 그라는 인물을 완전히 이해하고 연구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의 약점이 무엇인가 하는 것도 그녀는 환히 알고 있었다. 이것은 토스키 자신도 잘 안다. 그리고 결혼은 실제로 아직 단순한 계획에 지나지 않았으므로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게 양보하고 화해했던 것이었다. 그가 이렇게 결심한 데에는 또 한 가지 다른 사정이 있었다. 새로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용모가 전날의 그녀에 비해 얼마나 달라졌는가 하는 것은 전에는 다만 보면 볼수록 귀엽기만 한 한 소녀에 지나지 않던 것이 지금은 어떤가. 토스키는 4년 동안이나 보아왔으면서도 끝내 그 참된 모습을 간파하지 못했던 자기를 오랫동안 스스로 책망하고 있었다. 그러나 이 변화가 양쪽에서 내면적으로 급작스레 일어났다는 것은 매우 의미심장한 것이었다. 하기는 그전에도 종종 그녀의 두 눈을 바라보고 있노라면 문득 괴이한 생각이 떠오를 때가 없지 않았다. 이를테면 그 눈을 통해서 깊고도 신비로운 어둠이 예감되어질 때가 있었다. 그리고 그 시선은 마치 수수께끼를 던지고 있기라도 하듯 상대를 뚫어지게 바라보는 것이었다. 최근 2년 동안 그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안색의 변화에 대해 자주 놀라곤 했다. 때로 그녀는 무서울 만큼 창백해지곤 했는데 야릇하게도 그것이 그녀를 한층 더 아름답게 하는 것이었다. 젊을 때 방탕한 생활을 한 신사들 중 누구나가 다 그렇듯이 토스키도 처음에는 이 때묻지 않은 영혼이 얼마나 싼 값으로 자기 손에 들어왔는가를 생각할 때마다 그녀를 멸시의 눈으로 바라보았으나 나중에는 이러한 자기의 견해에 어느 정도 회의를 품기 시작했다. 어쨌든 그는 작년 봄부터 자기 혼자 단단히 결심한 바가 있었다.
그것은 재능도 있고 사회적 지위도 있는 다른 현의 관리한테 지창금을 붙여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정식으로 출가시키려는 것이었다. 지금 이 일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알게 된다면 얼마나 무섭게 그리고 얼마나 앙칼지게 그를 비난할까. 그러나 지금 그녀의 새로운 면에 매혹된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또다시 이 여자를 이용하고 향락을 즐길 수 있을는지 모른다고 생각했던 것이다. 그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페테르부르크에서 살게 하며 호화로운 생활을 누리게 해주기로 결심했다. 즉 이것이 안 된다면 저것이라도 할 심산이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 정도의 여자라면 어떤 사람들 앞에 내놓아도 결코 손색이 없을 것이다. 아니, 어느 그룹의 사람들 사이에서는 크게 명성을 떨칠 것이다. 사실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이 방면에서의 명성을 상당히 존중하고 있었던 것이다. 페테르부르크 생활도 그로부터 벌써 5년이 지났다. 물론 그동안의 여러 가지 관계가 확실해졌다. 그러나 아파나시 이바노비치의 입장은 그리 신통한 것이 아니었다. 무엇보다도 신통치 않았던 것은 한번 주눅이 든 뒤로는 도무지 마음을 놓을 수 없다는 점이었다. 그는 그저 무조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두렵기만 했다. 그 이유는 자신도 몰랐다. 처음 2년쯤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자기와 결혼하고 싶으면서도 극도의 자존심 때문에 말을 못하고 남자 쪽에서 먼저 청혼하기를 끈기 있게 기다리고 있는 것이 아닌가 하고 생각했었다. 자만심이란 참 괴상한 것이어서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눈살을 잔뜩 찌푸리고 이렇게 생각해버렸던 것이다. 그런데 우연한 기회에 문득 자기가 청혼을 한다고 해도 그녀가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확인하고 한편으로는 크게 놀랐고 다른 한편으로는 약간 서운한 생각까지 들었다. 인정이란 이런 것이다. 그는 오랫동안 그녀가 그렇게 나오는 까닭을 이해하지 못했는데 결국 모욕을 당한 변덕스런 여자의 거드름이 극단적인 흥분 상태에 도달하여 영구히 자기의 지위를 굳히고 보통 사람이 얻지 못하는 영화를 누리기보다는 오히려 단 한마디의 거절로 자기의 모멸을 내뱉는 것에 더 큰 쾌감을 느끼기에 이르렀다는 것이 단 하나의 가능한 설명인 것처럼 생각되었다. 무엇보다도 곤란한 것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한 수 더 뜨고 나오는 일이었다. 재물 같은 것에는 비록 그것이 막대한 금액일지라도 좀처럼 굴복하려 들지 않았다. 자기에게 제공되는 대로의 안락한 생활을 하고 있었지만 지나치게 사치에 흐르는 일도 없었고 그러면서도 지난 5년 동안에 그녀가 자기 앞에 모아놓은 재산이라고는 거의 아무것도 없었다.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또 자기의 질곡을 부수기 위해 극히 교활한 수법을 써보았다. 그는 여러 가지로 이상적인 유혹의 힘을 빌려 교묘하게 눈치채지 못하는 범위 내에서 그녀를 유혹하기 시작했다. 그러나 이러한 이상의 화신이라고도 할 공작이라든가 경기병이라든가 대사관의 비서라든가 시인이라든가 소설가라든가 심지어는 사회주의자라든가 하는 사람들까지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게는 아무런 감동을 주지 못했다. 마치 그녀의 가슴 속에는 심장 대신에 돌덩이가 들어앉아 있어서 감정은 시들 대로 시들어 영구히 말라 죽어 버리기라도 한 것 같았다. 그녀는 집에 혼자 틀어박혀 있는 시간이 많았고 연구라는 말을 써야 할 만큼 책을 열심히 읽었으며 또 음악을 좋아했다. 교재는 별로 없었으나 언제나 시시껄렁하고 가난한 관리의 아내들과 곧잘 어울리곤 했다. 그 밖에 사귀는 사람이 있다면 어떤 여배우 2사람과 노파가 몇 사람, 모두가 이런 사람들 뿐이었다. 그리고 대가족을 거느린 어느 점잖은 교원과도 무척 가까웠다. 그 집에서도 그녀를 좋아하고 언제나 반갑게 맞아들이곤 했다. 저녁에는 친지들이 모일 때도 많았으나 고작해야 5-6명을 넘지 못했다. 토스키는 거의 날마다 꼬박꼬박 찾아오곤 했다. 최근에는 예판친 장군도 애를 쓴 보람이 있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 사귀게 되었다. 그와 때를 같이하여 페르드 이시첸코라는 한 젊은 관리가 별로 이렇다 할 힘도 들이지 않고 쉽게 그녀와 친해졌다. 이 젊은 관리는 예모가 없고 치근치근하며 쾌활한 사람임을 자처하고 있는 술꾼이었다.
그리고 또 푸치스인이라는 성의 이상한 청년도 역시 그녀와 가까이 지내고 있었다. 온순하고 착실하며 외모가 단정한 사내였다. 그는 원래 거지나 다름없는 가난뱅이였으나 지금은 큰 돈을 모아 고리대금업을 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마지막으로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도 한몫 끼게 되었다. 그러자 결국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 대한 이상한 소문이 퍼져버렸다. 그녀의 미모에 대해서는 누구나가 다 인정하는 바이지만 그저 그것뿐 누구도 그녀를 자랑거리로 삼지 않을 뿐더러 그와 비슷한 이야기조차도 하지 않으려는 것이었다. 이상한 소문과 그녀의 교양, 그녀의 재치와 우아한 몸가짐들은 아파나시 이바노비치에게 처음 생각한 계획을 실행에 옮길 결의를 굳히게 했다. 예판친 장군 자신이 이 문제에 적극적으로 개입하게 된 것은 바로 이때부터의 일이었다. 토스키는 장군의 딸 하나를 얻고 싶은 마음에 장군에게 점잖게 친구로서의 충고를 구하면서 그 자리에서 고상하고 결백한 태도로 모든 사정을 솔직히 고백했던 것이다. 그리고 자기의 자유를 얻기 위해서는 어떠한 방법도 주저하지 않겠다. 설사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앞으로 그의 편안한 생활을 방해하지 않겠다고 제 입으로 말하더라도 자기는 절대로 안심하지 못한다. 구두 약속 따위로는 충분하지 않다. 가장 완전한 보증이 필요하다. 그는 이렇게 자기의 속마음을 털어놓았던 것이다. 여러 가지로 의논한 결과 두 사람이 힘을 합해 문제를 해결하기로 했다. 우선은 되도록 온건한 방법을 취하기로 하고 이른바 마음의 금선을 움직여 보기로 했다. 두 사람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찾아갔다. 토스키는 조금도 주저함이 없이 자기의 처지가 얼마나 불안하고 참을 수 없는 것인가를 그녀에게 호소했다. 그리고 모든 책임은 자신에게 있다고 했다. 그러나 그녀에 대한 최초의 행위만은 아무래도 후회하지 않겠다. 왜냐하면 자기는 고질적인 호세꾼이어서 자기 스스로를 억누르기란 불가능한 일이었기 때문이다. 그리고 지금 결혼을 하려 하는데 이 지극히 점잖은 상류사회의 결혼은 전적으로 그녀에게 성패가 달려있다. 한마디로 말하면 자기는 그녀의 고결한 심정에 모든 희망을 걸고 있다. 이상과 같은 말을 토스키는 하나도 숨김없이 모조리 그녀에게 털어놓았다. 그 다음에 예판친 장군이 토스키의 장인이 될 사람의 자격으로 조리 있게 타이르기 시작했다. 그는 감정적인 말을 피하면서 다만 그녀가 아파나시 이바노비치의 운명을 결정할 권리를 가졌음을 전적으로 시인한다고 말하며 또한 자기 딸의 운명도 경우에 따라서는 나머지 두 딸의 운명까지도 그녀의 결심 하나에 달려있다고 덧붙인 다음 자기도 어떤 점에서는 아예 단념하다시피 하고 있노라고 겸손을 부렸다. 그래, 저더러 어떡하란 말씀인가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이렇게 물었을 때 토스키는 여전히 숨김없는 솔직한 태도로 다음과 같이 고백했다. 자기는 5년 전에 너무나 크게 놀랐기 때문에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누구와 결혼을 하기 전에는 절대 마음을 놓을 수 없다고 말한 다음 그는 이내 이렇게 덧붙였다. 만일 자기가 그 어떤 확실한 근거도 없이 이런 말을 한다면 그것은 한낱 우스꽝스러운 것에 지나지 않을 것이나 자기는 분명히 확신하는 바가 있기 때문에 하는 말이다. 훌륭한 집안의 출신으로 현재도 그 가족들과 함께 살고 있는 착실한 청년. 그것은 그녀도 잘 알고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의 집에도 자주 드나들고 있는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 이볼긴을 가리키는 것이지만 그는 지금 온 정열을 기울여 그녀를 사랑하고 있으며 그녀의 호감을 사려는 한 가지 희망만으로도 목숨의 절반쯤은 아낌없이 내던질 용의가 있다. 이것은 벌써 오래전에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가 직접 자기한테, 즉 아나파시 이바노비치한테 청년다운 순수한 심정으로 고백한 것이며 그를 촉망하고 있는 이반 표도로비치도 벌써부터 잘 알고 있는 일이다. 그리고 자기의 관찰이 틀리지 않는다면 이 청년의 사랑은 이미 오래전부터 당자인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게 알려져 있을 뿐만 아니라 그녀 자신도 상당히 겸허한 마음으로 그것을 바라보고 있는 것 같다. 물론 이런 말을 하는 것은 누구보다도 자기에게는 괴롭기 짝이 없는 일이다. 하나 만일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자기의,
즉 토스키의 심중에서 이기주의라든가 자기 생애를 행복하게 꾸미려는 희망이라든가 하는 것 이외에 그녀의 행복을 염려하는 심정을 다소나마 찾아낼 수 있다면 그녀의 고독한 생활을 바라보는 자기의 심정이 얼마나 기묘하고 괴로운 것인가를 그녀도 깨달을 수 있을 것이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생활 속에는 그저 막연한 어둠과 그녀를 애정과 가정 속에서 소생시켜 그녀에게 새로운 삶의 목적을 부여하는지도 모를 생활의 갱신에 대한 깊은 회의와 그것에 따르는 눈부실 것 같은 재능의 파멸과 일부러 자신을 우수와 고민 속으로 몰아넣는 비뚤어진 마음, 예컨대 뒤틀린 심정이 즉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와 같은 건전한 이지와 고상한 심성에는 어울리지 않는 일종의 로맨티시즘이 잠재해 있다. 이런 말을 하는 것이 누구보다도 자기에게는 괴롭기 짝이 없는 일이지만 하고 다시 되풀이하여 강조하고 나서 그는 이렇게 말을 맺었다. 자기는 그녀의 장래를 보장하기 위해 7만 5천 루블을 그녀에게 제공하려 생각하고 있는데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도 이런 자기의 성의를 무시하지는 않으리라고 믿는다. 그리고는 또 말을 이어서 이 금액은 자기의 유언장에도 이미 써놓은 것인 바 결코 무슨 보상의 뜻을 지닌 것은 아니다. 다만 어떻게 해서든지 양심의 가책을 덜어보려는 희망에서 나온 것이니 제발 거절하지 않기를 바란다 하고 덧붙여 설명했다. 이런 경우에 누구나가 할 수 있음직한 말을 늘어놓았다.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한참 동안 이렇게 거침없이 늘어놓고 나서 특히 한 가지 호기심을 끌만한 말을 덧붙였다. 즉 이 7만 5천 루블에 대해서는 이제야 처음으로 말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옆에 앉아있는 이반 표도로비치도 전혀 모르고 있고 따라서 이것을 아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이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대답은 그들 두 벗을 놀라게 했다. 그녀의 태도에는 전과 같은 냉소와 적이 그리고 토스키가 생각만 해도 등에 찬물이 끼얹어지는 듯한 느낌이 들었던 이전에 그 방자한 웃음소리 따위가 조금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그 상대자가 누구이든 간에 이렇게 모든 것을 털어놓고 솔직히 이야기할 기회가 온 것을 오히려 반가워하는 기색이었다. 그녀는 자기도 오래전부터 격이 없는 조언을 듣고 싶었으나 자존심이 그것을 허락하지 않았었다. 그러나 일단 이처럼 털어놓고 말하게 되었으니 이보다 다행한 일은 없다고 자기의 심중을 토로했다. 처음에는 어두운 미소를 띠고 있었으나 나중에는 명랑하게 사뭇 소리를 내어 웃으며 그녀는 이렇게 말하는 것이었다. 이제는 전과 같은 폭풍은 일어날 리가 없다. 자기는 사물을 보는 눈이 달라진 지가 이미 오래다. 그리고 가슴속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을지 모르지만 웬만한 일은 모두 기왕의 사실로서 인정할 수 있게 되었다. 지나간 일은 어디까지나 지나간 일로 생각하고 있으므로 아파나시 이바노비치가 언제까지나 겁을 먹고 있는 것이 오히려 스스로는 이상하게 생각될 정도라고 고백하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녀는 이반 표도로비치에게 깊은 존경의 뜻을 표시하면서 자기는 장군의 영예에 대한 말을 들은 바가 있고 지금은 그분들을 진심으로 존경하고 있다. 따라서 자기가 그분들을 위해서 무엇인가 도움이 된다고 생각만 해도 자기는 행복하며 또 그것을 자랑으로 여길 것이다 하고 말했다. 자기는 지금 참으로 괴롭고 적적하다. 참으로 쓸쓸하다. 그것은 사실이다. 아파나시 이바노비치는 내 가슴 속에 그려져 있는 공상을 간파했다. 그녀는 어떤 새로운 목적을 자각하고 사랑이라는 것에 희망이 없다면 하다못해 가정 속에서나마 자신을 소생시켜 보려고 생각하고 있다. 그러나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에 대해서는 자기로서는 무엇이라 대답할 수 없다. 그가 자기를 사랑한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아. 또 자기로서도 그의 사랑이 진실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면 자기도 그에게 사랑을 느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설사 그가 성심성의껏 자기를 사랑하고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나이가 젊다는 것이 내 결심을 방해하고 있다. 그러나 그가 자기 한 사람의 노동으로 온 가족을 부양하고 있다는 것은 무엇보다도 자기의 마음에 들었다. 그가 정력과 긍지가 있는 사람으로 장래의 성공을 위해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노력하고 있다는 말도 듣고 있다.
또한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의 어머니 니나 알렉산드로브나 이볼기나는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고 있는 훌륭한 부인이라는 것과 그의 누이 동생 바르바라 역시 훌륭하고도 정력적인 처녀라는 것도 푸치스인한테 들어서 잘 알고 있다. 그리고 자기는 그들 모녀가 거듭되는 불행을 이겨내고 굳세게 살아가고 있다는 말을 듣고 진심으로 그녀들과 가까이 사귀고 싶다고 생각한 적도 있었으나 다만 저쪽에서 기꺼이 자기를 받아들여 줄 것인지 어떤지가 의문이다. 아무튼 자기로선 이 결혼이 무조건 불가능하다고는 생각하지 않지만 좀 더 생각해 보아야 하겠으니 너무 대답을 재촉하지 말아달라고 부탁했다. 게다가 그녀는 7만 5천 루블에 대한 얘기를 꺼낸 것에 대해 아파나시 이바노비치가 그다지 신경을 쓸 것은 없다고 하였다. 자기도 돈의 가치는 충분히 알고 있으므로 물론 받아들이겠다고 대답하고 이 얘기를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에게 뿐만 아니라 장군에게까지도 알리지 않은 아파나시 이바노비치의 주도한 배려에 감사했다. 그렇지만 그한테 그것을 미리 알린다고 해서 나쁠 것은 없지 않느냐. 만일 자기가 그들의 가정으로 들어간다면 그 돈을 부끄럽게 여겨야 할 아무런 까닭도 없지 않느냐. 아니, 어떻든 자기는 누구한테 용서를 빌 일은 없으니 이 점은 미리 알아주었으면 좋겠다. 어떻게 되었거나 자기로서는 그나 그의 가족들이 자기에 대해서 무슨 석연치 않은 생각을 품고 있지 않다는 것을 확인하기 전에는 절대로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와 결혼하지 않겠다. 그것이 무엇이건 자기는 절대로 자기가 나쁘다고는 생각하고 있지 않으므로 자기가 어떤 환경 속에서 5년을 살아왔는가, 아파나시 이바노비치와는 어떠한 관계가 있는가, 재산은 많이 모았는가 어떤가 하는 것을 가브릴라 아르달리오노비치에게 알게 해주었으면 좋겠다. 끝으로 그녀는 자기가 돈을 받는 것은 자기에게는 조금도 잘못이 없는 더럽혀진 처녀의 순결 때문이 아니라 다만 일그러뜨려진 자기의 운명에 대한 보상으로 받는데 지나지 않는다고 말을 맺었다. 이렇게 자기의 의사를 털어놓고 말하면서 그녀는 몹시 흥분하고 초조해하는 표정을 보였기 때문에 예판친 장군은 몹시 만족하여 이것으로 문제는 결말을 보았다고 생각했다. 그러나 한 번 놀란 토스키는 이번에도 완전히 믿지 못하고 혹시 꽃그늘 속에 뱀이 숨어 있지나 않을까 하여 오랫동안 마음을 놓지 못했다. 그러나 정작 교섭이 시작되고 두 친구의 온갖 음모의 기본이 되어 있는 가장 중요한 점, 즉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마음을 가냐에게 쏠리게 할 수 있느냐 없느냐 하는 것이 차차 분명해지기 시작하자 토스키 자신도 이따금 성공의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다. 그동안에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는 가냐와 직접 만나서 얘기를 나눴다. 그러나 그녀는 너무나 말수가 적었으므로 어쩐지 그녀의 처녀다운 수치심이 그때 일종의 고통을 느꼈던 것이 아닌가 여겨졌다. 어쨌든 그녀는 자기의 자유를 제한당하는 것이 싫다고 못을 박아놓고 결혼 직전까지는 최후의 순간까지도 거부할 수 있는 권리를 갖겠다고 했다. 얼마 후에 가냐의 가족들이 모두 이 결혼에 대해, 특히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라는 인물에 대해 좋지 못한 감정을 품고 있으므로 늘 말다툼이 일어나곤 한다는 얘기가 상세하게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귀에 들어가 버렸다. 그래서 그는 날마다 그 얘기를 꺼내지 않나 기다리고 있었으나 그녀의 입에서는 그와 그것에 대한 말은 한마디도 나오지 않았다. 그 밖에 얘기하자면 끝이 없지만 우리는 너무나 이야기를 서둘렀던 것 같아. 더구나 지금 이야기한 것 중에서 어떤 것은 막연한 풍설에 지나지 않는 것도 있다. 이를테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예판친 신의 딸들과 남의 눈을 피해가며 어떤 불가해한 교제를 시작했다는 것을 토스키가 어디선가 알아냈다는 따위는 전혀 근거도 없는 헛소문이다. 그러나 또 하나 다른 소문만은 그도 본인은 아니지만 믿지 않을 수 없었고 무슨 흉악한 꿈이라도 꾼 것처럼 두려워하고 있었다. 즉 가냐는 오직 돈이 탐나서 결혼을 하려고 하며 가냐는 속이 검고 욕심이 많으며 성깔이 마른 선망가일 뿐더러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자존심이 강하다. 가냐도 처음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게 미치다시피 하여 그녀를 자기 것으로 만들려고 애를 태우고 있었으나
두 친구가 양편에서 불타오르기 시작한 열정을 이용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를 정식 아내로 떠맡기려고 가냐를 매수하려 들자 이번에는 가냐가 그녀를 무슨 악몽에서 만난 사람처럼 증오하기 시작했다는 것을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다 간파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그의 마음속에는 연정과 증오가 괴이하게 얽혀 있는 듯 싶었다. 그래서 그는 여러 가지로 번민한 결과 마침내 이 지긋지긋한 여자와 결혼하는 데 동의했지만 그 대신 속으로 나중에 이 여자를 혼내줄 테다 하고 맹세했다는 것이다. 이러한 경위를 낱낱이 알고 있는 나스타샤 필리포브나도 비밀리에 이에 대한 대책을 강구하고 있다는 것이었다. 토스키는 완전히 기가 죽어 이제는 예판친 장군에게조차 자기 심중의 불안을 말하지 않게 되었다. 그러나 약자란 을에 그렇듯 갑자기 되살아난 것처럼 기운을 회복할 때도 있었다. 이를테면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두 친구에게 이번 생일날 밤에 최종적인 확답을 하겠다고 말했을 때 그는 완전히 원기를 회복했던 것이다. 그런데 다름 아닌 존경할 만한 이반 표도로비치에 관한 도저히 믿어지지 않는 이 괴이한 소문은 유감스럽게도 차차 사실이라는 것이 판명되기 시작하였다. 그것은 얼핏 보기에는 그야말로 터무니없는 말처럼 여겨졌다. 남에게 존경을 받을 만한 나이가 되어 뛰어난 분별력도 있고 산전수전 다 겪은 이반 표도로비치 같은 사람이 스스로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에게 유혹당한 데다가 그것이 일시적인 들뜬 마음에서가 아니라 진실한 정열에 가까운 것이었다는 말은 도저히 믿을 수가 없는 소문이었다. 이 경우 그의 목적이 무엇인가는 전혀 짐작이 가지 않았다. 어쩌면 그는 가냐 자신의 협력까지도 기대하고 있었는지 모른다. 토스키의 눈에는 적어도 그러한 사정이 있어 장군과 가냐 사이에 일종의 묵계가 성립되어 있는 것 같이 보였다. 그러나 이성에게 완전히 홀려버린 인간은 특히 그것이 중년 이상인 경우는 마치 눈먼 사람같이 되어 절대로 있을 수 없는 것에 희망을 걸어볼 뿐만 아니라 이성이라는 것을 잃고 비록 솔로몬에 못지않은 지혜를 가진 사람이라도 철모르는 어린애와 같은 짓을 하는 법이다. 장군은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생일 선물로 막대한 돈을 들여 훌륭한 진주 목걸이를 마련해 놓고 나스타샤 필리포브나가 욕심없는 여자라는 것을 잘 알고 있으면서도 그 결과에 비상한 관심을 가지고 있었는데 그것 또한 주위 사람들에게는 이미 알려져 있는 사실이었다. 나스타샤 필리포브나의 생일 전날 그는 흡사 열병을 걸린 사람 같았으나 교묘하게 그것을 감추고 있었다. 그런데 진주 목걸이를 준비했다는 사실이 어쩌다 장군 부인의 귀에까지 들어가고 말았다. 사실 리자베타 프로코피예브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남편이 바람을 피운다는 것을 알아채고 있었으므로 이제 어느 정도 만성이 되어 있었다. 그러나 이번만은 도저히 눈 감아줄 수가 없었다. 진주 목걸이에 대한 소문이 그녀의 호기심을 크게 자극했던 것이다. 장군은 또 장군대로 그러한 낌새를 재빨리 알아챘다. 이미 전날에도 몇 마디 짓궂은 말을 들었으므로 틀림없이 시끄럽게 따지고 들 것이라 생각하자 그것이 못 견디게 두려웠다. 그래서 우리의 이야기가 시작된 그날 아침에도 장군은 집안 식구들과 함께 식사하기를 몹시 꺼리고 있었던 것이다. 그는 공작이 찾아오기 전까지만 해도 일이 바쁘다는 것을 핑계삼아 식사 시간을 피해보려는 속셈이 있었다. 그가 피한다는 것은 때로는 도망친다는 말과 같은 뜻이 되는 수가 많았다. 그는 오늘 하루만이라도, 특히 오늘 하룻밤만이라도 불쾌한 일 없이 무사히 넘기고 싶었다. 이런 판국에 마치 때를 맞추기라도 한 듯이 불쑥 공작이 나타난 것이다. 마치 신이 보내주신 것 같군 하고 장군은 부인한테 들어가면서 속으로 생각했다.